스크랜튼 선생이 학생들을 모집하여 공부를 가르친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의 전파에 있었습니다. 선생은 이화학당 안의 학생들뿐 아니라 학당 밖의 수많은 조선 여성들에게도 전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스크랜튼 선생은 1888년 학당 내에 주일학교를 조직하여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집회와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888년 1월 우리는 주일학교를 조직했다. 물론 구성원들 사이에 다소 종교적인 가르침은 있었지만 이것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우리는 이제 비로소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집회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였다. 12명의 여학생과 3명의 한국인 여성, 3명의 선교사 및 선교본부 여성 중 1명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하였다. 스크랜튼 선생의 보고처럼 1888년 1월 이화학당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주일학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일학교는 이화학당 학생 12명, 정동교회 여자 교인 3명, 그리고 스크랜튼 선생과 로드와일러, 하워드, 아펜젤러 부인으로 추정되는 미 감리회 해외 선교부 소속 부인 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 처음 실시된 주일학교는 선교사와 조선인들이 함께 주일마다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습니다. 주일학교의 교재는 번역된 성경과 교리 문답서 등이 있었는데 교재로 쓰였던 작은 팸플릿들은 한문으로 된 것이어서 한글 번역이 시급했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글을 읽지 못하는 조선 여성들을 위해 한글로 번역한 성경 공부 교재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주일학교 내에서의 한글 사용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일학교에서는 점차적으로 한글 성서와 소책자들을 교재로 사용할 수 있었고 이로써 주일학교는 소외된 조선 여성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조선 여성들의 문맹 퇴치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주일학교가 시작된 지 한 달 후에는 본격적인 저녁 주말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 남자 교인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집회를 개최한 것은 여성들이 대낮에 외출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주일학교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여성들 사이에 집회가 시작되었다. 한국 남자 교인들의 되풀이된 요구가 없었다면 이러한 조치는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남자 교인들은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왜 우리 아내들은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느냐고 재촉했다. 우리의 부족한 언어 실력 때문에 아직 공식적이고 규칙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누차 설명하였지만 그들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계속 찾아와 같은 요청을 되풀이했고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된 여성 집회는 2달 후 집회 인도자인 스크랜튼 선생의 신병으로 모임을 지속할 수 없었고 1888년 5월에는 명동성당 사건과 영아 소동 등으로 정부에서 종교적인 집회 활동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당분간 개최될 수 없었습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여성 집회는 9월에 가서야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스크랜튼 선생이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 한국인 남자 기독교인을 선생님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유별을 강조하던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여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휘장을 치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이 해에는 3명의 여성이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집회는 조선 여성들의 꾸준한 참여 속에 진행되었고 조선인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기독교는 점차 조선 여성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889년 2월 또 한 차례 종교 집회 금지령이 내려져 스크랜튼 선생은 공식적인 대중 집회를 중단하고 선교부 부인들과 학당의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예배만 드렸습니다. 외부 여성들에게는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당분간 집회에 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여성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며 계속해서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한 부인이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예배를 마친 그녀는 스크랜튼 선생을 찾아와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발 매주일 저녁마다 저를 여기에 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집에는 쌀도 조금밖에 없고 땔감은 다 떨어져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 와서 복음을 듣고 찬송을 듣는 것이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제발 저를 매일 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처럼 조선 여성들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았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성들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의 몸을 돌보지 않는 헌신적인 전도활동과 조선 여성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여성 교인들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했습니다. 1889년 12월 31일자 통계를 보면 집회에 참석한 부인들의 수는 연간 1064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학당 여학생을 제외한 외부 여성들만을 집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숫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주일 저녁 여성 집회는 수적인 증가는 크게 없었지만 평균 30명 규모의 여성들이 규칙적으로 출석함으로써 질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는 여성교인의 수가 증가하자 스크랜튼은 여성교회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남녀가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당시의 엄격한 남녀유별 풍습을 고려하여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교회를 제창했던 것입니다. 1889년에 설립된 이 여성교회는 한국에 파송된 오링거 목사의 인도 아래 3주에 한 번씩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고 주일 저녁 외에도 한 주간에 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후에 이 여성교회는 정동의 베델교회와 통합하여 정동 제1교회가 되었습니다. 여성 교인들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을 위한 주일학교도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1892년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스크랜튼 선생은 그의 편지에서 주일학교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률이 매우 규칙적이다. 보통은 여름철 출석률이 폭우와 진흙탕길 등으로 저조한 편이었으나 이번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좋은 출석률을 보여주었다. 내가 5월에 돌아온 후 한 여인은 매 주일 아침 3마일을 걸어서 예배에 참석했다. 스크랜튼 선생의 전도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이화학당 내에 존재하던 주일학교는 다른 교회에도 확산되었습니다. 1895년 10월에는 여자 주일학교가 남대문 부근 달성에도 생겼습니다. 이화학당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여러 지역에 새로운 여성 사업을 개척하고 있던 스크랜튼 선생이 달성교회를 관할하면서 교회 내에 설립한 것입니다. 달성의 주일학교는 처음에 학생 수도 증가하지 않고 한동안 교사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화 출신의 루시가 학교를 맡게 되면서 점차 안정적인 모임으로 정착해 갔습니다. 12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교리문답서와 성경 등을 가지고 한글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고 초등지리 교재도 사용하였습니다. 달성 주일학교의 학생들은 스스로 기도회를 갖고 가정들을 방문하여 작은 봉사를 실천하는 등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와 같이 주일학교는 조선의 여성들, 부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여성들을 복음의 전파자로 인도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일학교는 부인들의 성공적인 모임이 되었고 서로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친근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1890년 스크랜튼 선생은 로드 와일러에게 이화학당 당장 자리를 물려주고 정동 이외의 지역으로 새 일터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서울에서는 정동, 동대문, 달성교회를 중심으로 분여반 전도 사업을 실시하였고 서울 근교와 내륙지방 전도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자신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학교 사업과 교회 사업을 함께 실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 일들을 위해 전도부인 훈련에도 힘을 썼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진정으로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부인들을 위해 1892년에는 부인 성경반을 조직했습니다. 많은 지원자가 있었지만 5명 정도로 제한하여 받았는데 3명만이 끝까지 남아서 읽고 쓰기를 배우기 위해 전체 교리를 베끼면서 열심히 공부하였고 결국 떠날 무렵에는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소모임으로 시작했던 부인 성경반은 조선 여성들의 복음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여 확대되었습니다. 1894년 스크랜튼 선생은 자신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지 외국인의 집을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올 것이라 생각했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무려 3천여 명의 군중들이 몰려와 복음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1894년부터는 남대문의 달성교회에서 부녀 전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주로 이화학당, 아오개, 동대문 부인병원 등을 기점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활동에 여념이 없었는데 스크랜튼 의사가 남대문 근처에서 전도 활동을 개시하면서부터는 아들을 도와 이 지역의 여성 전도 사업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랜튼 의사는 하층민들이 있는 곳에 병원을 세워야 한다는 초창기 자신의 의료 선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상인과 노동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남대문 지역 상동으로 병원을 이전하고 이곳을 기반으로 전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상동교회 활동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스크랜튼 선생은 상동으로 자리를 옮겨 직접 여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으며 남자 교인의 어머니를 세례받게 하면서 점차 교세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상동교회를 개척한 후 스크랜튼 선생은 이 교회에 머물면서 경기도 지방 여선교 사업을 주관하였고 직접 1년에 수차례씩 지방을 순회하며 교회와 교인들을 지도하였습니다. 1894년 스크랜튼 선생은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지방 전도 여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몇몇 마을을 방문하여 전도 활동을 펼쳤는데 많은 군중이 모여 복음을 들었고 그 중에는 오늘부터 이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스크랜튼 선생은 가는 곳마다 집과 의복이 매우 불결하다고 느껴 죄로부터의 구원뿐 아니라 불결함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도 열심히 설교하였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 과정에서 스크랜튼 선생은 600여 명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1896년 2달간의 중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스크랜튼 선생은 다시 1897년에 2차 지방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에서 선생은 첫 번째 전도 여행 이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저분하고 극히 불결한 여관에서 묵어야 했으나 두 번째는 대개 기독교인의 가정에 초대받거나 훨씬 정결해진 여관에서 묵을 수 있었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그를 알지 못하는 부인들을 가르칠 교사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교사 지원을 본부에 요청하는 등 지방의 여성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복음을 전파해주기 위해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1898년 힘든 지방 순회와 경무에 시달리다 건강이 악화되어 스크랜튼 선생은 잠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이 아들과 함께 휴가차 유럽으로 떠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강까지 3마일을 걸어서 뒤따랐는데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의 환송을 받던 장면을 연상케 할 정도로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스크랜튼 선생이 잠시 외국에 나가게 되거나 건강상 활동을 못하게 될 때에는 전도부인들의 도움이 대단히 컸습니다. 이 무렵 선생은 여성 해외 선교회에 고용된 정식 전도부인 3명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시작한 전도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며 특히 부인이 서울의 일로 바빠 지방 전도를 거의 포기해야 하는 동안에는 이들 전도부인들, 특히 대형 성서 공회의 후원을 받는 5명의 전도부인이 거의 전적으로 지방전도 사업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는 이러한 적극적이고 신실한 전도 활동으로 스크랜튼 선생은 1899년 주한 감리교 여선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초대 회장에 피선되었습니다. 그러나 1900년 16개월간의 긴 휴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선생의 나이가 연로하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 오랜 지방 여행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도부인들이 이 일을 대행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선생은 지난번의 전도 여행 중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마을이 허다했던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들을 위해 전도부인의 훈련이 시급함을 깨달아 오랜 수건이던 전도부인 양성소를 달성해서 시작하여
피어스가 책임지게 하는 한편 틈나는 대로 강의도 하였습니다. 전도부인 양성소가 서울에 세워지자 스크랜튼 선생은 하란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 여성 지도자들에게 기초적 훈련을 시켰고 동시에 서울 지역 전도부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하란사는 처음에 이화학당 문을 두드렸을 때 기혼 여성이라고 거절당하자 불 꺼진 등잔같이 어두운 한국 땅에서 어머니들이 무엇인가 배우고 알아야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스크랜튼 선생을 설득하여 입학이 허용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스크랜튼 선생으로부터 받았던 배움의 혜택을 한국 여성들을 위해 베풀었고 더 많은 한국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스크랜튼 선생과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후 이들을 통해 교육받은 여성은 12,000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교육의 기회를 전혀 얻을 수 없는 지방의 여성들을 위해 지방의 소학교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스크랜튼 선생의 활동으로 수원과 공주 등지에도 주일학교를 비롯한 각종 소학교가 설립되었고 이들 학교는 지방 여성들을 계몽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01년 선생은 병을 얻어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후 다시 돌아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1906년부터 1년간 스크랜튼 선생 지도하에 전도부인들은 4천여 가정을 신방하여 12,0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 시기 하란사가 귀국하자 그녀의 도움을 받아 전도부인 양성소에서 전도부인을 훈련시키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한편 스크랜튼 선생은 여성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있을 때에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여성들이 항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1907년 제국신문에는 스크랜튼 선생의 명의로 여학생 모집 광고가 실렸습니다.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번이나 계속해서 실린 이 광고를 통해 볼 때 스크랜튼 선생이 제2, 제3의 이화학당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랜튼 선생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선생은 1908년 겨울 7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상동 주일학교에 영어 교사가 부족한 사실을 알고 교사가 확보될 때까지 직접 출근하여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한국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한국 여성들에게 이 지식을 가르치는 데 바쳤습니다. 그 이듬해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어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스크랜튼 선생은 자신의 충고와 도움을 구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늘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1908년에는 이화학당으로부터 중등과, 보통과, 고등과를 설치하게 된 기념으로 그 교육의 원년인 1886년 스크랜튼 선생이 학생 한 명을 마주하고 시작한 수업을 근거로 5월 31일을 이화의 창립 기념일로 정하고 공식적인 기념식과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이 해의 메이데이 행사에서는 이화학당 창립자인 스크랜튼 선생이 초대 메이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한국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선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사랑과 헌신의 삶을 일관한 스크랜튼 선생은 마지막까지 기도와 찬송과 말씀 속에서 77세를 일기로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선생은 마비가 오기 3일 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일해온 사람들과 마지막 모임을 마련하는 등 선생을 아끼고 보살펴준 사람들에게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모든 계층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장례식 날 유해가 집을 떠나기 직전 궁에서 나온 관리가 찾아와 부인의 관 앞에서 3번 절하며 마지막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땅에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난과 억압 가운데 있는 조선 여성들에게 새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스크랜튼 선생은 1909년 10월 8일 이른 아침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선생이 떠나는 길에는 양화진 묘소까지 수천 명의 인파가 뒤를 따르며
이 땅을 위해 베푼 사랑과 찬란한 업적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과부, 기생, 고아와 같이 외롭고 천대받던 여인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길러내 한국 교회와 이 땅을 대표하는 여성 지도자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이경숙, 황매래, 하란사, 박에스터 등 한국 교회 초기 여성 지도자들은 거의 선생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의 가르침 속에 성장한 이들은 실로 20여 년의 한국 생활 동안 스크랜튼 선생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화학당 최초의 한국인 여교사인 이경숙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스크랜튼 선생은 인자한 어머니상 그 자체였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나를 반겨맞으며 처음 보는 사람이로되 친절한 태도는 오랜 동안 사귀어 아는 사이보다도 대단하였다. 나는 그날 밤을 노부인 집에서 잤다. 아침에 일어나니 노부인은 여러 가지 음식을 풍성히 차려놓고 내게 많이 먹기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친척들이 굶주림을 생각하니 목이 메이고 눈물이 앞을 가려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조반 후에 노부인은 나를 자기 수양딸로 정하고 새 옷을 많이 주었다. 초래 때 잠깐 남편을 보았을 뿐 이내 사별하고 초년 과부가 되어 삭바느질, 빨래 등의 일로 연명하던 불우한 여인 이경숙은 친척의 소개로 스크랜튼 선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경숙은 스크랜튼 선생의 친절한 태도에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가난한 집 과부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사랑스런 딸로 맞아준 선생의 태도에서 이경숙은 삶의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스크랜튼 선생과의 각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경숙은 교사로 합류하여 이화학당에서 학생들에게 한문과 한글을 가르쳤고 서양인들을 구경하러 오는 조선 여성들에게 서양에 대해 소개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신병 때문에 잠시 본국에 갔다가 돌아온 스크랜튼 선생을 다시 만난 후 이경숙은 어찌나 반갑던지 돌아가신 부모를 만난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경숙은 스크랜튼 선생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도 부인으로서 그를 도우며 지방을 순회하고 조선 여성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의 기억입니다. 내가 10살 때 스크랜튼 선생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 매우 추운 날씨여서 부인이 난로 가까이 오라고 했는데 나는 부인이 나를 난로에 집어넣어 태워버릴 것만 같아 두려웠다. 그러나 부인의 친절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였다. 그 당시 학당에는 나 말고 3명의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때 나는 밥 먹는 일 외에 아무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몰랐다. 1886년 11월 이화학당의 4번째 학생으로 스크랜튼 선생을 찾아온 박에스터. 처음에 그녀는 서양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스크랜튼 선생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친절한 선생의 태도에 박에스터는 이경숙이 느꼈던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밥 먹는 일 외에 아무것도 몰랐던 박에스터는 선생을 만나 주기도문, 찬송, 성경을 접하면서 서서히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받는 신앙체험을 하게 되었고 의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에게 봉사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스크랜튼 선생과의 인연으로 교사로서 전도부인으로 활약한 여성들 중에는 하란사와 황매래를 들 수 있습니다. 하란사는 인천 세관의 관리였던 하상기와 결혼하였으나 평범한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1896년 이화학당에 입학하였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에서 한국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문학사 학위를 받아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이후 그녀는 스크랜튼 선생을 도와 상동교회의 부녀 사업에 참여하였고 이화에서는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숙사 사감, 교사로 호랑이 어머니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엄격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황매래는 태어났을 때 점장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단명할 운세라고 하여 버려지듯 스크랜튼 선생에게 맡겨졌었습니다. 그녀는 황씨 가문에 출가하였지만 곧 남편과 사별하고 스크랜튼 선생 밑에서 영어와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후 정동교회 내 부녀보호회와 에버드 청년회의 의장으로 조직을 인도하였고
스크랜튼 선생을 도와 상동교회 주일학교 성경 공부반을 지도하였으며 이화 학당 내 러빙 소사이어티를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1906년 엄비가 진명 여학교를 세웠을 때에는 교사로서 뛰어난 횡정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이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초기 교회 활동에서 여성 지도자로 활약했던 이들은 스크랜튼 선생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교사로서, 의사로서, 전도부인으로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길을 제시해준 믿음의 어머니인 스크랜튼 선생을 만나 영혼을 깨우고 진정한 전도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땅에서 죽겠다는 자신의 신념대로 지금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혀 있습니다.